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P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김도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Phrase Former라는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Key Phrase Extraction에 관한 내용이고요. 특히 텍스트 임베딩과 그래프 임베딩을 함께 활용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논문의 내용도 다루겠지만 그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그 배경 설명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 논문에 앞서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한 뒤에 다음 그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결론 지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입니다. 먼저 Automatic Key Phrase Extraction. 이제 Automatic Key Phrase Extraction이 어떠한 과업인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크게 지도학습 기반과 비지도학습 기반의 방식으로 방법론이 구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지도학습 기반의 내용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지도학습의 기반을 시퀀스 라벨링을 통해서 특히 그 중에서 Named Entity Recognition, 즉 우리는 NER 태스크라고 부르죠. 네, NER 태스크를 이용해서 이 지도학습 방법의 태스크를 풀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그래프 임베딩인데요. 그래프 임베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노드를 임베딩하는 것과 그 엣지를 임베딩하는 것, 그리고 그 그래프 전체를 임베딩하는 것. 그 중에서 저희는 이 노드 임베딩 관련 여러 가지 방법론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Automatic Key Phrase Extrac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우리가 AKE 혹은 AKPE라고 줄여서 이 연구 분야의 이름 쓰고 있는데요. Key Phrase Ext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키워드 추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어떤 문서가 주어졌을 때 주요 단어나 단어 구를 찾는 과업인데요. 보통 이제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구를 찾는다는 개념에서 이제 키프레이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이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의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후보 프레이즈를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추출된 프레이즈의 특징들, 이제 모델링에 앞서서 이 프레이즈별로 피처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그 피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또 형성된 프레이즈별 피처들을 이용해서 어떤 분류기 혹은 어떤 랭킹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는 실제 그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 중 하나인 인스펙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논문의 초록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실제 어, 데이터 샘플을 가져온 것이고 우측은 이제 골드 키 프레이즈들, 실제 정답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매틱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 이제는 쉽게 그냥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이라 칭할게요.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또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키버트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제 그 GitHub로 공개가 되어 있고 논문으로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어떤 코드 및 방법론인데요. 이제 버트를 사용해서 문서의 즉 다큐먼트 임베딩을 구하고 프레이즈들의 임베딩을 구해서 버트를 이용해서 구해서 이제 유사도를 고려하여 랭킹이 정해지는 그러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고 방법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키버트는 이제 좀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따로 뽑아냈고,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크게 지도학습 기반과 비지도학습 기반의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세미나를 통해서 비지도학습 기반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이제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지도학습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학습 기반이라 하면은 어떤 태스크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때 태스크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풀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을 해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진 프레이즈가 실제 키프레이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이진 분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키프레이즈인지를 확인하는 이 시퀀스 라벨링, 정확히는 BIO 태깅이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의 논문은 이 BIO 태깅을 이용해서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지도학습 기반의 방법론의 프로세스를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문서가 주어지고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세 가지 키포인트 중 하나인 이 후보 프레이즈의 추출 방식이 적용이 되고 이로써 후보 프레이즈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각 후보 프레이즈들의 피처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프레이즈 피처가 되겠고 이것이 어쩌면 쉽게 얘기하면 벡터 혹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각 모델 혹은 랭킹 알고리즘을 통해서 키프레이즈들이 추출이 되고 혹은 앞서 보셨던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나 BIO 태깅을 통해서 적절히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타내고 그것을 이제 실제 정답과 비교해서 로스가 구해지는 혹은 이제 만약에 이게 딥러닝 모델이 쓴다면 이러한 패거드가 진행이 될 테고 뭐 사전에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이라면 이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구분해서 각각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캔디데이트 프레이즈들을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넘버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정 특정 길이에 있는 모든 ng램의 프레이즈들을 모두 다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스타보드들을 제외하는 휴리스틱한 방법이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가령 너무 길지 않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중요한 프레이즈들이라고 했을 때, 물론 영어 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네 단어 혹은 다섯 단어까지 밖에 구성이 되지 않는 것을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최소 단위는 물론 단어 하나겠죠. 거기서부터 뭐 트라이그램, 커트라그램까지의 한 프레이즈를 이제 모두 그 후보로 지정하는 방법이 가장 단순하고 좀 직관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푼타를 이용하는 이제 part of speech tagger를 사용해서 일정한 그 푼타로 이루어진 프레이즈들을 이제 후보 프레이즈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퀀셜 패턴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연구 분야인데요. 문서 내에서 이제 주기적인 패턴이나 규칙을 보이는 시퀀스를 찾아내는 어떠한 과업, 방법론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포메이션 리트리벌과 이제 웹 기반의 추천 시스템 등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문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주기적인 패턴이 보이는 것들을 이제 후보 프레이즈들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는 나운 프레이즈 청킹이라고 해서 그 명사 구조, 명사 단어 하나나 형용사와 같이 이루어진 어떤 명사 단어 구 자체만을 이제 후보로 생각하는 경향이 혹은 그런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코드의 일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NLTK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명사 단어나 형용사가 같이 붙여져 있는 명사 단어를 이제 대상으로 이 나운 프레이즈들을 이제 추출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로 결정된 프레이즈들을 가지고 피처로 만드는 과정, 바로 피처 엔지니어링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각 방법론마다의 특징 혹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방법론이 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문서 내의 후보 프레이즈, 그러니까 캔디드 프레이즈의 통계량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TF-IDF 값을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단어들, 다른 후보 프레이즈들 간의 이 동시 발생 횟수, 코어 오커런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수치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적 중첩성 혹은 의미적 유사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온 것이냐면 이제는 이 단어 간의 벡터의 유사도를 가령 워드 임베딩이나 이제 랭귀지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워드 임베딩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단어의 유사도를 비교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이제 겹치는 단어가 얼마나 있는지, 단어 간 겹치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의미적으로 유사하다 혹은 유사하지 않다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이 포인트 와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 쉽게 PMI라고 불리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분야, 즉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에서 되게 자주 언급되는, 자주 활용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후보 프레이즈의 길이 그리고 등장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본적으로 어, 문서에서 앞에 부분에 혹은 뒷부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조금 더 중요한 단어라고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만큼 이제 프레이즈가 처음으로 등장한 그 위치에 따라서 얘가 이제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얘가 좀 많이 언급이 되는 단어다. 이 문서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프레이즈의 길이라 하면은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엔그램이란 개념과 좀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또 명사 단어구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의 명사 단어구가 여러 개의 단어, 즉 대표적으로는 뭐 LAPD, 즉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라는 단어는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스, 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 근데 이렇게 이 프레이즈의 길이가 길지만 좀 유니크한 것일수록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 프레이즈의 길이와 등장 위치가 이 피처로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으로도 이제 그 프레이즈 내에서 하이픈이 있냐 없냐, 또 덧부사가 있냐 없냐 등으로 등의 이제 어떤 유무를 나타내는 렉시컬, 포멀로지컬 특징, 그리고 이제 문서의 구조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메타 정보 등이 이제 피처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이제 텍스트 임베딩 방법론, 워드 임베딩, 그리고 또 언어 모델을 이용한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얻어진 피처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모델을 이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떠한 랭킹 알고리즘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도학습 기반의 방법론들은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진행하거나 이제 시퀀스 라벨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진 분류가 가능한 모든 모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나이브 베이스 모델, 의사결정 나무, 그다음에 SVM, 랜덤 포레스트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랭킹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떠한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한다든지 가령 이제 이 프레이즈가 yes일 확률을 이제 컨피던스를 삼아서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게인,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랭킹을 매기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랭킹 메소드는 이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에서 좀 더 다양하게 많은 방법론들이 존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랭킹 메소드라 하는 부분은 이제 이진 분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했을 때 오케이 이 프레이즈가
yes인지 no인지 키프레이즈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순위를 매길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confidence나 이런 information gain, chi-square를 이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매트릭은 바로 이 F1 스코어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방법론마다 예측되는 키프레이즈의 수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한 샘플에서도 나올 수 있는 키프레이즈 최종적으로 추출되는 이 예측되는 프레이즈들의 수가 다르고 또 실제 골드 키프레이즈의 수도 문서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1 스코어를 통해서 전반적인 그 평균, 이 방법론의 평균 뭐랄까 그 퍼포먼스 스코어를 구하고 있는 추세라고 혹은 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방법론들을 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 어떠한 피처와 어떠한 모델을 사용했는지를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시퀀스 라벨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퀀스 라벨링은 말 그대로 시퀀스를 이루는 토큰이나 단어에 레이블을 부여하는 과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품사 태깅, POS 태깅이라 부르는 이제 단어별 품사를 분류하는 과업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Named Entity Recognition, NER, 개체명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명 인식이라 함은 어떤 명명 가능한, 즉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개체를 탐지한 후에 이를 특정 범주로 분류 및 할당하는 과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개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유명사나 일반 명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장소, 그리고 어떤 소속이나 조직 등이 이렇게 범주의 종류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서의 상황에 따라서 이 개체와 범주 간의 관계 혹은 당장 이 범주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체와 범주의 관계에 따라서 이 NER의 태스크가 NER 태스크의 난이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NER 태스크를 진행함에 앞서서 어떠한 것이 이제 명사 단어인지 확인하기 위해 POS 태깅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NER 태스크의 하나의 예시를 샘플을 가져와 봤는데요. 김도윤은 서울에 사는 대학원생이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자, 김도윤은 사람을 나타내는 개체다, 엔티티다. 그 다음에 서울은 지역을 나타내는 엔티티다. 그리고 대학원생은 여기서 시빌라이제이션인데 어떤 그냥 직급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명사나 고유 명사가 적절한 범주로 분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을 수행하는데 혹은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혹은 이제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BIO 태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eg인의 B, inside의 I, 그 다음에 outside의 O의 약자를 이용해서 개체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때 B는 개체명이 시작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는 개체명이 어떤 단어나 글자 등의 단위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여러 단위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동일한 개체의 내부를 나타내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O는 개체명이 아닌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자 단위의 BIO 태깅을 앞서 봤던 예시 문장에 똑같이 적용한다 한다면 다음과 같이 김도윤은 person이라는 개체였죠. 그래서 김도윤의 김은 be person, 도는 I person, U는 I person, 그리고 은은 O, 그리고 쭉 가서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서는 B location, 울 I location, 그리고 다시 N은 O,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이제 BIO 태깅이라고 BIO 태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NER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BIO 태깅 혹은 BIO 태그 분류를 수행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체의 범주의 종류 그리고 그 수,
그다음에 BIO 태깅의 단위 설정, 지금처럼 글자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단어만을 단어로 볼 것인지 등으로 NER의 난이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O 태깅의 가장 대표적인 혹은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ByLSTM CRF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ByLSTM이라는 이제 하나의 그 프레임워크 모델이 있죠. 그리고 CRF라는 또 다른 또 통계 모델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컨디셔널 랜덤 필드라는 시퀀스 라벨링을 위한 통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RF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우선 그에 앞서서 우선 보셨다시피 BIO 태깅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NER의 태그 그 범주가 크게 두 가지, person과 organization이 있을 때 다음에 BIO 표현의 다섯 가지, 즉 B person부터 I person, B organization, I organization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O 총 다섯 가지의 표현이 존재할 텐데 만약에 어떠한 과정에서 BIO 태깅이 예측이 맞을 시에는 B person이 나오면 그 다음에 I person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B organization이 먼저 나온 다음에 I organization이 이런 순서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측 모델, 가령 RNN 계열의 뭐 심플한 RNN, LSTM 그런 것들은 이제 이전에 예측된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CRF라는 모델 혹은 CRF 레이어를 이용할 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데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의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이상적인 상황인데요. B person이 나오고 그 다음 I person이 나오고 그리고 B organization이 나오면 바로 I organization이 나오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실제로 발생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B organization이 나오기도 전에 I organization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I person이 나오고 그냥 이 각각의 어떠한 단위가 개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마지막 층에서 CRF 레이어를 추가한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B person이 나온 다음에 I person이 적어도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B organization 즉 I organization이 아닌 먼저 B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ByLSTM CRF가 본 논문에서 이제 비교 대상 모델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백그라운드, 이제 큰 개념, 우리 백그라운드의 세 번째 파트인데요. 바로 그래프 임베딩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임베딩은 이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프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는 그 과정을 그래프 임베딩,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마치 단어를 단어 벡터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의 아주 기본부터 살펴보면은 그래프는 이제 크게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다. 혹은 노드와 엣지와 이 인접 행렬이라 부르는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는 방향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방향이 있다 하면은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드 U로부터 V로의 이 엣지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소괄호에 U, V라는 엣지가 전체 엣지 세트에 포함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에 U, V에 해당하는 원소가 1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0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당연히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비대칭 행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는 U, V나 혹은 V, U가 모두 동일한 엣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이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도 시메트릭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한 가지 더 개념을 추가한다면
디그리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디그리 매트릭스는 이제 하나의 노드에서 연결된 엣지의 개수가 몇 개냐를 나타내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이 대각행렬이 되는데요.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떠한 i번째 노드가 있을 때 이 i, i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원소가 있고 그 i, i의 값은 어르저이선시 매트릭스에서 어떠한 i번째 로우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의 유무에 따라서 in and out degree가 구분이 되고, 즉 방향성이 있으면 in degree가 있고, 즉 자기 노드로 향하는 엣지를 카운트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자기 노드에서 나가는 out degree를 카운트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만약 방향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냥 단순히 degree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구성하는 노드나 엣지 혹은 그래프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 및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는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 임베딩, 엣지 임베딩, 그래프 임베딩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오늘 노드 임베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드 임베딩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드 임베딩의 좀 오버뷰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궁극적으로 노드 임베딩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그래프상에서 이웃한 혹은 가까이 있는 노드들이 임베딩 공간에서도 가까이 위치하도록, 즉 해당 노드의 이웃의 정보를 잘 담고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에서 같이 실제 가까이 있는 두 노드가 임베딩 공간에서도 가까이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노드 임베딩의 결과물은 아마 노드 피처 매트릭스라고 해서 인풋 피처 매트릭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노드의 개수와 각 노드를 표현하는 벡터의 차원으로 구성된 매트릭스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어떤 노드 임베딩을 학습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를 이제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이 오리지널 네트워크에서 두 노드와의 관계를 혹은 관계의 지표가 되는 어떠한 값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similarity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similarity 펑션은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그래프상의 노드의 관계를 나타내는 측정 지표. 그래서 뭐 유사하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이제 범용적으로 두 노드의 관계를 나타내는 측정 지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식에서는 X similarity U,V 혹은 쉽게 S U,V로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인코더입니다. 인코더가 무엇이냐면 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임베딩 스페이스로 이제 랩핑 시키는 그런 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를 임베딩 공간에 사용하는 함수를 이제 인코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용된 어떠한 벡터를 이용해서 다시 저희는 앞서 구한 이 앱 시뮬러리티 값을 추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정되는 정도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추정될 때 이용하는 함수가 바로 디코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오른쪽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어떠한 노드가 이제 인코딩 돼서 하나의 벡터로 표현이 됐고, 이 벡터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디코딩 과정을 통해서 원래의 그래프의 어떤 정보를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 값, 실제 그래프상에서 두 노드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 그리고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시키는 인코더 함수, 그 다음에 이 인코딩된 벡터를 이용해서 다시 이 앱 시뮬러리티 값을 유추할 수 있는 디코더 함수, 이 세 가지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룩업 테이블을 활용한 인코딩 방식을 이용하고, 그것을 이제 쉘로우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쉘로우 인코딩, 즉 룩업 테이블의 수직은 다음과 같이 쉽게 표현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어떠한 인베딩 매트릭스, 저희가 앞서 봤듯이 인풋 피처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고, 어떤 하나하나의 벡터가 이제 노드의 인베딩 벡터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매트릭스가 저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코더를 바탕으로 이제 디코더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인코더를 거쳐서 획득한 인베딩 벡터를 이용해서 이 앱 시밀러리티 값을 추정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특정 노드상에 우리가 사전에 지정했던 그 관계를 예측하거나 재구축하는 함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노드 인베딩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과정을 하나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이제 최적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최소화함으로써 인코더와 디코더를 최적화하는 것이 최종적인 실질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코더가 완료된 인베딩 벡터와 그를 다시 디코딩한 결과와 실제 이 시밀러리티 값과의 로스의 합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스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옵티마이징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론들과 앞서 정의한 이제 디코더, 그리고 앱 시밀러리티, 시밀러리티 매저, 그리고 로스 펑션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라플라시안 아이즌맵도 있고, 그래프 팩토라이제이션 등등이 있고, 다음과 같이 엘투놈을 이용한 디코더, 뭐 일반 내적, 그 다음에 각각의 시밀러리티 매저들, 가령 어리제이슨시 매트릭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행렬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당장에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 행렬을 또 행렬의 원소,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랜덤 워크를 이용한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이 딥워크와 노트백, 지금 방금 설명드린 랜덤 워크 기반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랜덤 워크는 그래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랜덤 워크 인베딩, 랜덤 워크를 기반으로 한 인베딩이 이제 하나의 그 갈래인데요. 그래서 우선 랜덤 워크라는 것은 이제 통계학이나 물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개념인데, 어떠한 무작위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확률 공간에서의 움직임의 경로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무작위로 움직인 하나의 루트,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1차원 정수 격자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즉, 한 스텝마다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로만 움직이는 어떤 공간에서 랜덤 워크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점이 주어질 텐데, 시작점은 원점이라 가정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n 스텝 이후의 위치를 nxn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r이라는 어떠한 숫자를 저희가 랜덤하게 부여할 것인데요. 0에서 1 사이에서 랜덤한 수를 부여할 것인데, 이 r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이 랜덤 워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저희는 이러한 것을 하나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번 예시를 들어주고자 하는 랜덤 워크의 전략은 이 무작위 수가 0.5보다 크면은 이 플러스 1 하는 거, 1 앞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 0.5보다 작거나 같으면 왼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규칙 하에서 100스텝 동안의 xn의 변화를 보면은 하나의 경로가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랜덤 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단, 이렇게 뭐 가령 이번에는 1000스텝의 랜덤 워크를 10번 구현한다면 모두 10번마다 다른 경로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하나하나의 경로가 랜덤 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랜덤 워크가 그래프에서는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총 어떠한 T번의 스텝 동안에 초기 노드에서 시작해서 무작위로 이웃 노드로 이동하여 생성한 경로를 이제 그래프에서의 랜덤 워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가령 예시로 총 5번의 스텝 동안의 랜덤 워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 D, G, 그 다음에 F, H, E가 될 수도 있고 C, F, G, D, B, A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G로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경로가 생성이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그래프의 엣지에 이제 가중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떤 노드가 다음 스텝에서 선택될 확률이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모두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 랜덤 워크가 그래프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랜덤 워크 상에서 두 노드가 자주 등장한다. 여러 가지 랜덤 워크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뜻은 두 노드의 동시 등장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이를 다시 본다면 두 노드는 그래프상에서 관계가 높다 또는 가까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그래프 인베딩의 궁극적인 목표와 결합해서 보았을 때 두 노드의 인베딩이 서로 비슷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랜덤 워크가 그래프에서 갖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워크를 하나의 이제 목적 목적 설명, 꼭 결국에 목표가 되는 것은 이 랜덤 워크 상에서 동시 발생의 likelihood를 최대화하도록 인베딩이 최적화되는 것은 그것이 저희 이 랜덤 워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랜덤 워크 기반의 이제 인베딩 방법론은 앞서 설명드린 디코더를 다음과 같이 내적의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값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노드 벡터의 내적의 소프트맥스 값을 적용한 것을 디코더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F-similarity, 실제 네트워크상의 두 노드 간의 관계를 다음 조건부 확률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T스텝짜리 랜덤 워크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노드 U로부터 시작된 T스텝짜리 랜덤 워크에서 노드 V가 나타날 확률을 이제 F-similarity 값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비대칭적이고 될 테고, 이때 로스 값은 네거티브 로우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하나하나의 노테이션이 이제 모든 노드 U에 대해서, 그리고 그 노드 U에서 시작한 랜덤 워크에 속한 노드 집합들을 하나하나씩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노드 U와 그 랜덤 워크에 속한 노드 간의 비교를 지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노드의 동시 등장 횟수는 바로 이 서메이션 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이고, 또한 두 노드의 임베딩이 유사할수록 로스 값이 최소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즉 랜덤워크 기반의 시초, 기반의 임베딩 방법론의 시초가 되는 딥워크는 이제 앞서 보신 식들에 나아가서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연산을 진행한 것 대신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네거티브 샘플을 이용하자라는 목표 하에 탄생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식에서 요 부분이 바로 연상량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될 텐데, 이것을 아래의 식같이 네거티브 샘플로 다시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는 논문에 따르면 5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진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노드투백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노드투백의 키포인트는 딥워크에서의 랜덤워크 전략을 좀 달리 해보자는 것인데, 딥워크에서는
이 랜덤 워크의 스텝 수만을 고려한 좀 바이어스 되지 않은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노드 주변을 좀 멀리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비록 이 노드 인베딩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웃한 노드들 간의 인베딩 벡터가 서로 유사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프 전체 구조의 정보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드백의 아이디어는 이제 언바이스가 아닌 좀 어떤 편향된 랜덤 워크를 만들어 주는데 어떠한 뷰냐 하면은 이제 로컬한 뷰와 글로벌한 뷰를 모두 다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좀 편향된 랜덤 워크 전략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이때 로컬과 글로벌 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B의 어떠한 그 네이버후드의 이웃의 개수, 이웃 노드의 개수를 3개라고 했을 때 로컬 뷰는 당장 이 B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각 노드들 다음과 같이 A, C, F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컬 근처만을 보는 관점을 저희는 Breadth First Sampling, BFS라고 부르고 반면 글로벌 뷰는 이제 스텝이 총 3가지 뭐라 그럴까요? 거리가 3스텝 안에 있는 애들을 이제 고려하겠다라는 점인데요. 다음과 같이 B에서 시작하는 그 스텝 3개의 스텝 안에 있는 노드들 다음과 같이 D, E, H가 하나의 또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바로 이 글로벌 뷰고 이를 Depth First Sampling DF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관점을 적절히 트레이드오프하면서 비교를 하자 하는 것이 이 노트백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백의 이 전략을 Bias Second Order Random Walk라고 부르고 있으며 랜덤 워크를 형성할 때 전이 확률을 고려하자는 것이 이 노트백의 랜덤 워크 전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은 랜덤 워크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랜덤 워크 내에서 i번째 노드를 ni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u에서 이 랜덤 워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령 ni가 즉 현재 i번째라고 하고 그 현재 위치한 노드를 v라고 하고 바로 직전에 위치했던 노드를 c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1번째에 이동할 노드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이제 ni는 ni 플러스 1 이퀄 x 기분 현재 노드가 v인 상황에서 다음에 x일 전이 확률은 이제 파이 vx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z는 이때 노멀라이즈 텀이 되고 이 파이 vx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파이 vx는 이제 노멀라이즈 되지 않은 전이 확률 즉 노드 v로부터 x로 가는 전이 확률이 될 것이고 이 파이 vx는 아래 식과 같이 구해지게 됩니다. 결국엔 이전과 이후의 노드들의 어떠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알파 값과 이제 v, x의 가중치가 곱해진 그러한 값이 파이 vx가 되는데 이 알파 값을 하나씩 보자면 이 pq라는 값이 이 아래 첨자로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p는 리턴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전 노드로 돌아갈 확률을 정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q는 인앤아웃 파라미터라고 해서 앞서 보셨던 이제 로컬 뷰와 글로벌 뷰 중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둘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되는데요. 다음에 3가지 상황에서 이 알파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c와 x가 같다. 즉 디스턴스가 c와 x와의 거리가 0이란 뜻은 c와 x와 결국엔 같은 노드다. 다시 c로 돌아간다 라는 의미가 되고 그럴 때는 알파 값이 p분의 1 그리고 c와 이전 노드와 내가 다음에 갈 노드가 1이다 라는 것은 뒤에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알파 값이 1이 되고 다음에 이제 이전 노드와 내가 다음에 이동할 노드가
거리가 2다. 즉 나로 이 두 노드가 각각 나로 인해서 두 노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일 때, 하지만 둘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알파 값은 q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은 이 전반적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일단 p 값이 높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파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미 방문한 노드는 재방문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p 값이 낮게 되면은 처음 시작한 노드에서 그 주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q를 보자면 마찬가지로 q 값이 어떤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면은 점점 이 노드 C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로컬 뷰를 좀 더 보게 된다는 뜻이고, q가 반대로 1보다 커지게 된다면 노드 C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글로벌 뷰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때 논문에 따르면 PQ의 값은 그냥 0보다 큰 어떤 실수 값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좌측과 같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V이고 이전 노드가 C였던 상태에서 이제 후보들이 다음과 같이 X1, X2, X3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만약에 첫 번째 경우 내가 돌아가게 된다면 알파는 다음과 같이 P분의 1 값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1 같이 C와 X1의 거리도 1이 되는, 즉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게 되는 경우에는 알파 값이 1이 되고, 나머지 X2, X3처럼 C랑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만 V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습에서는 각각 알파 값이 Q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수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랜덤 워크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랜덤 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딥 워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최적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 이 노트백의 학습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XE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방법론인데, 이제 노미네이팅 세트라는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노미네이팅 세트에 속한 노드를 이용해서 랜덤 워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스킵그램식으로 임베딩 벡터를 학습하자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텐데요. 우선 도미네이팅 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드가 있고 그 노드와 이웃한 노드들로 구성된 집합이 있을 때, 가령 바로 이것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설명이 쉬울 것 같네요. 이제 가령 지금과 같이 B와 E라는 노드를 살펴보시면은 먼저 전체 노드는 A부터 H라는 집합이 있고, 이 B의 이웃 노드는 A, F, C, A, C, D, F가 될 것이고, E의 이웃 노드는 D, G, H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B와 E를 포함한 B와 또 B의 이웃 노드, 그리고 E와 이 이웃 노드를 모두 합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전체 노드를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B와 E로 구성된 하나의 노드 집합은 이제 그래프 G의 어떤 도미네이팅 세트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도미네이팅 세트인데요. 그러면 도미네이팅 세트도 한 그래프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도미네이팅 세트에서 포함되어 있는 최소 두 개의 노드를 이제 랜덤 워크에 포함시켜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랜덤 워크를 마치 우리가 한 문장에서 단어를 이 시퀀스로 인식하듯이 이 랜덤 워크의 노드를 하나의 시퀀스로 간주를 하게 돼서 이 랜덤 워크별로 이 스킵그램을 학습하듯이 임베딩 벡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임베딩 벡터의 초기 값으로 사전 학습된 이 워드2백이나 패스트 텍스트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각기 설정을 해서 스킵그램 형식의 임베딩 벡터가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이 EXEM이라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네,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논문에 대해서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phrase former라는 방법론을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phrase former를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한다면 문서 내의 phrase embedding 벡터를 언어 모델과 이제 그래프 임베딩, 엄밀히는 노드 임베딩을 모두 고려해서 BIO 태깅 과업으로 지도 학습 기반의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앞서 봤던 노드 임베딩과 이 BIO 태깅 과업 그리고 슈퍼바이스 러닝의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의 내용이 모두 다 종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래프 이론의 기반, 가령 뭐 센트럴리티를 이용한 방법론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각 노드의 임베딩을 구하는 방법론들도 많이 있는데요. 즉, 그 프레이즈 임베딩을 구하는 방법론들이 많지만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융합을 해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어, 이런 방식은 비지도 학습 방식에서 좀 상호작용이 없었던 것으로 네,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 임베딩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첫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이 멀티모달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이 그래프 임베딩과 텍스트 임베딩을 모두 활용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이제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을 시퀀스 라벨링으로 뭐라 그럴까요? 과업을 수행하는 네, 그걸로 이제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존재하였는데요. 이제 가령 텀 프리퀀시와 앞서 언급드렸던 이 프레이즈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피처를 형성하고 앞서 얘기했던 CRF 모델로 이제 BIO 태깅을 학습하는 모델부터 이제 새로운 피처를 추가해서 마찬가지로 CRF 모델로 이번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방법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언어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 벡터를 초기화한 다음에 앞서 보았던 이 바이LSTM CRF 모델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BIO 태깅으로 학습하는 그런 모델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법론에 대한 논문 제목과 저자들의 정보를 이렇게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 자체는 굉장히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메인 스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텍스트 임베딩과 이 그래프 임베딩을 구하는 과정. 그래서 이 둘을 이용해서 이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종합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시퀀스 라벨링 그리고 분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러닝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버트를 이용해서 각 단어의 벡터를 이제 각각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 버트 토크나이즈를 이용하기 때문에 토큰별 임베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가령 그 단어를 구성하는 토큰의 임베딩의 평균이나 최대값으로 다시 단어 벡터를 계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문상에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비롯해서 코드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었고 다만 이제 버트를 이용해서 단어 벡터를 구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스트럭처 러닝을 포함한 스트럭처 러닝을 비롯한 이제 노드 임베딩인데요. 이제 각 데이터 셋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한 문서가 각각의 다른 그래프가 아니라 모든 문서를 그 단어를 노드로 하는 이제 하나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두 단어가 특정 문서의 컨텍스트 윈도우 내에서 동시 등장할 시에 엣지가 형성되는 식으로 그래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스트럭처 러닝이 되는 것이고 이때 방향성과
엣지의 방향성과 이제 가중치는 따로 설정하지 않는 코어커런스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앞서 보았던 세 가지 노드 임베딩 기법, 특히 이 랜덤 워크 기반의 노드 임베딩 기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험에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 노드 텍스트 임베딩과 노드 임베딩을 이제 단순 연결해서 각 단어에 대해서 최종 벡터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표시한 이렇게 그림과 같이 각각 단어 벡터 그리고 이 동일한 단어의 노드 임베딩 벡터를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최종 벡터를 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라벨링 및 어떤 분류 과정은 이 플립 커넥트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최종적으로 입력해서 BAR 태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메소드 자체 그리고 프로세스 자체는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텐데요. 먼저 이 데이터셋을 소개해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데이터셋을 쓰고 있고,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은 거의 이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 연구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쓰이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인스펙 데이터셋, 그 다음에 스미벨 2010, 스미벨 2017 각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통계량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미벨 2010의 경우는 논문에서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 스미벨 2010은 논문 전편에 논문 전편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지만 실험을 위해서는 초록만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량 표에서는 이 모든 논문 전문의 토큰 수를 표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저자들의 말씀대로라면 인스펙 데이터와 같이 소량의 토큰만을 이용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메인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구분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비지도 학습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지도 기반의 방법론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텍스트 랭크, 그 다음에 그래프 임베딩만을 이용했을 때, 그리고 텍스트 임베딩만을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둘을 모두 이용한 프레이즈 포머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임베딩은 앞서 보았던 딥워크, 노트백, 그 다음에 EXEM 중에서도 워투백으로 초기화했는지 혹은 패스트 텍스트로 초기화했는지를 비교하고 있으며, 텍스트 기반에서는 이제 워투백, 그 다음에 바이에레스팀 CRF, 그리고 버트, 그 다음에 프레이즈 포머에서는 버트를 공통적으로 버트와 디버크, 노트백, 그 다음에 EXEM을 각각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프레이즈 포머가 다른 비교군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동시에 그래프 기반보다도 높고 텍스트 기반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래프와 텍스트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또 신기한 점은 그래프 임베딩보다는 그래도 텍스트 기반의 임베딩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은 조금 신기한, 좀 되게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버트의 경우는 그래프 임베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 임베딩 중에서는 EXEM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프레이즈 포머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로 앞선 논문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했지만 다른 일반 이 머신러닝 모델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스펙 데이터 셋으로 이제 프레이즈 포머 내에서 클래시파이어 부분을 서로 상이하게 설정해서 비교한 실험입니다. 그랬을 때 재밌게도
각 모델,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를 다르게 설정함에 따라서 기존의 결과가 베스트 이 조합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는 이제 버트와 EXEM, 패스트 텍스트가 가장 높이 나왔고, 반면에 SVM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는 이 버트와 EXEM, 이 워투백을 이용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심지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보다도 이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랜덤 포레스트가 오히려 좀 더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에 대한 부분 마무리 짓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프레이즈 포머에 대해서 보았고, 이 프레이즈 포머란 것은 이제 오토매틱 프레이즈 익스트랙션의 한 방법론이면서 텍스트 정보와 그래프 임베딩, 노드 임베딩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BIO 태깅을 태스크로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오토매틱 프레이즈 익스트랙션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래프 임베딩 중에서 노드 임베딩, 그리고 시퀀스 라벨링 중에서 BIO 태깅이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Named Entity Recognition, NER이라 불리는 또 이유를 표현할 수 있는 BIO 태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이제 그래프 임베딩 방법론을 적용한 거의 첫 연구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프 임베딩과 텍스트 임베딩을 함께 사용할 시에 좋은 성능을 보여준 아주 좋은 방법론이고요. 하지만 논문 자체만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에 비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나이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령 앞서 설명한 대로 이제 키프레이즈 익스트랙션 거업에서 상세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이제 뭐 단어 벡터를 형성하는 방법에서 맥스 풀링이나 에버리지 풀링 등을 사용했다. 혹은 코어 커런스 그래프를 형성할 때 이 윈도우 컨텍스트를 어떻게 설정했다 등의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방법론에서는 두 종류의 벡터를, 즉 텍스트 정보, 텍스트 임베딩과 그래프 임베딩을 단순히 컨캐티네이션 했지만 좀 이 정보들을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비교도 좀 하지 않은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코드가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충분히 구현할 수 있으며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